국제사회 이해 제10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은 국제사회 이해에 대한 본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 시각에서 본 한반도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남북관계를 봤고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또 좀 더 넓혀서 지금은 이제 시야를 좁혀왔잖아요. 세계를 보다가 동북아시아를 보다가 이제 남북한까지 좁혀왔는데 다시 우리가 남북한 우리 한반도를 보되 이제 국제사회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로 국제사회에서 이동 현상, 노동의 이동, 뭐 자본의 이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외래인들의 각 범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도로 먼저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검색 엔진이 많이 이제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 자료긴 한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이 지도입니다. 먼저 왼쪽 지도 우리가 제 7주차에 한번 봤던 그 지도죠. 자, 우리 한반도가 이게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 그다음에 중국과 이제 일본과 러시아 이렇게, 그다음에 몽골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 지도를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시간에 볼 게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민족의 그 이동 경로, 그러니까 세계 이제 인류가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생해가지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인류가 이동해 왔는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한반도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여기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역사 기록이 많이 뭐랄까 많이 그 훼손돼 가지고 우리가 고대사 이전에 상고사 부분 특히 이제 뭐 고조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역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역사 사료를 이제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그런 사료들을 다 이제 고의적으로 다 이제 뭐랄까 훼손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고사 역사들은 다 중국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다 이제 사료들을 이제 뭐랄까 그냥 훼손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사 부분을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는 우리가 이제 일선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한국사, 고대사 부분은 이제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기술하려고 했던 그런 한국사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실증사학, 그러니까 이제 증거에 기초한 사료에 기초한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우리 뭐랄까요, 우리 조상들의 그 활동 무대를 너무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친일 사관,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례들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특히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한반도에 국한됐던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말하면 여기 뭐 바이카로나 아니면 히말라야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런 게 맞는 건지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짚어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이제 과거를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가 결코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특히 북반계와 남반계가 와서 섞이고 그다음에 역사 가면서 삼국시대 때도 많은 그 뭐 생목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그다음에 헝가리 흉노족도 이제 복속을 해서 그다음에 또 뭐 돌굴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르크도 터키도 이제 해서 굉장히 혼혈 민족이었다는 거네. 고대 때부터 뭐 상고사로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보면은 항상 외국인들이 항상 이제 섞여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너무 순수 혈통주의, 단일민족, 뭐 순수성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뭐랄까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고 뭐 바람직한 세계와 전 세계의 어떤 사회동포주의, 뭐 코스모폴리타니즘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단일민족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이런 국제사회, 국제현상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은 지금 제 10장 국제사회 시각에서 본 한반도입니다. 반도. 지금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반도란 말이에요.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반쯤 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반도라는 것은 맞는데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조선반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 그냥 코리안 피닌슐라, 이거는 뭐 영어로 볼 때는 코리안 필린슐라인데 이걸 번역할 때 우리는 남한에서는 한반도,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국호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남한의 정식 국호가 대한민국, 영어로 말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북한은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DPRK죠. 데모크라틱 피플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을 뭘로 보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뿌리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남한은 주로 이제 사만, 옛날에 그 우리 한민족 남방계, 남방계 사만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라와 백제를 중심으로 보는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반대죠. 몽골에서 내려온 몽골리안, 다시 말하면 동이족, 이런 동이족이 이제 세웠던 나라가 이제 옛날에 고대 조선이에요. 조선. 주신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한문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에게 아침이 아름답다 있는 아침 조자 아름다울 선자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아침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주신이란 말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조선 이렇게 된 거지.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표문자로 이제 표기상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군이 세웠던 나라가 주신 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을 이제 태조 이성계가 세웠던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다가 고조선 이렇게 앞에 고자를 붙이는 거지, 정식 국호는 조선이었던 거죠. 주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제 대주신 당군의 조선이라는 걸 이제 뿌리로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은 남한은 주로 사만족, 남쪽에서 올라온 옛날에 그 사만시대, 진안, 변한, 마한,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요런 나라가 이제 요게 이제 뿌리가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아래 한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은 이 사만을 이제 뿌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이란 말을 쓰는데 북한은 전혀 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조선 아니면 고려 이렇게 쓰지, 한민족 한반도에 한자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조선이란 말도 쓰고 고려란 말도 좋아하고 한이란 글자도 좋아하고 다 이제 좀 열린 자세로 어느 것이든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북한은 오로지 이제 절대로 한이라는 이름 안 씁니다. 조선, 고려 연방제, 이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여튼 조선이나 고려란 말만 쓰지 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이기 때문에 코리안 피닌슐러다. 피닌슐라 지금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 코리안이란 말은 이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영어 명칭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 고려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은 마찬가지로 차이나라고 하는 국호는 옛날 진나라, 시황제가 세웠던 진이 이제 우리는 진 그러지만 중국말로는 진아 되니까 그게 이제 차이나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란 나라의 차이나의 어원은 이제 진나라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의 코리아란 것은 옛날 고려다. 이건 너무 잘한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펜이란 것은 일본이라는 걸 한문으로 써놓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읽지만 일본 사람들은 니폰이라고 읽다. 니폰이라고 읽으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저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리아란 말은 거기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남한은 북한은 조선을 쓰지만 영어로는 그냥 코리아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토적인 무대는 바로 반도입니다. 반도란 말은 반쯤 섬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 반도란 말은 완전한 대륙도 아니고 완전한 섬도 아니고 반쯤 섬이다.
거의 섬에 가깝다. 예? 이 반도란 거죠. 이게 영어로 피닌슐러란 말이 이게 뭐랄까 합성어 그 파생어 이렇게 하면 앞에 핀이랑 pen이랑 펜이 붙으면 almost 거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인슐라란 말이 이제 아일랜드거든요. 인슐라. 그래서 섬이 아일랜드란 말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의 인슐라에서 나온 거예요. 인슐라에서 나와갖고 영어에서 아일랜드가 된 거죠. 인슐라, 섬이라는 뜻입니다. 인슐라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뇨병 그 부족한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그 명칭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췌장 속에 있는 조그만 섬처럼 생긴 그 조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사가 랑게르 한스라는 의사가 그 섬처럼 생긴 그 조직을 발견해 갖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섬. 그 섬에서 섬처럼 생긴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인슐라에다가 호르몬에서 인슐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뇨병의 사람들이 원인을 몰랐는데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서 그 당뇨병의 원인을 찾아낸 거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주입을 해주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병 말기 환자들한테는 인슐린이라고 호르몬제를 이제 주사기로 계속 이렇게 이제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이 그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핀 인슐라 그러면 거의 섬이다. 영어로 말하면 almost island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반도다는 거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동해와 서해와 남해로 둘러싸인 이제 반도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일본은 열도다. 여러 섬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일본 열도다 이렇게 말하고, 중국은 대륙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대륙과 열도와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반도인 거죠. 반도. 그래서 이 한반도를 딱 지도를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주는 다리 교량처럼 생긴 거죠. 마치 그 배를 대는 그 뭐랄까요, 부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제 대륙에서 바다로 진출하는 길목이었고, 또 바다에서 또 대륙으로 올라가는 또 길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한반도는 다리였다 이렇게 이제 교량이었다, 교량.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보는 걸 지정학이라고 해요. 지정학. 지리와 정치에 관한 학문이다. 영어로 말하면 geopolitics, geography라고 하는 지리학하고 politics라고 하는 이제 정치학을 합쳐갖고 geopolitics 그러면 이게 바로 지정학.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랄까, 전통, 문화 이런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가 결정이 된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권위주의 문화, 그 다음에 지역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연설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온 그런 근본 원인은 뭘까? 바로 지리적인 위치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냐? 중국처럼 굉장히 넓은 대륙이냐? 일본처럼 협소한 섬이냐? 이런 기후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입지에서도 북반구에 위치해 있냐, 남반구에 위치해 있냐, 그 다음 적도에서 가까운 열대 기후냐, 아니면 온대 기후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리학적인 입지와 그 다음에 지형지물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가 결국은 정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지리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바로 지정학이라는, 지정학, 한반도의 바로 지정학으로서의 교량이라는 브릿지, 다리죠. 다리. 자, 교량, 다리였다는 거지. 반도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게 하고, 한반도에서 또 해양으로, 바다로 진출하게 만드는 압출연이야. 압출이라는 것은 눌러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누를 압자, 나갈 출자, 눌러서 내보내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한반도가 너무 인구가 많고 지하 자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원인이 있고, 그런 압출 요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도 삼성전자가 이게 한반도로 너무 시장이 좁다, 여기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또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이게 압출 요인은, 이 압출 요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또 흡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륙으로부터 바다로부터 또 한반도가 갖는 매력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륙에서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바다로 진출하려면 어떻게든 한반도로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해양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어떻게든 한반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로 이와 같이 또 끌어들이는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출 요인과 흡인 요인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역사적 5천년 역사 내내 압출 요인, 흡인 요인이 서로 상호 교차해가지고 지정학적인 그런 교량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항상 이제 외래인들이 날락날락하는, 그다음 자본이나 뭐 군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항상 이동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한반도만큼 이런 변화무쌍한 지역이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으로 치면 뭐 폴란드가 좀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만, 폴란드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그다음 중동이 좀 그렇다. 중동도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만큼 이렇게 변화무쌍한, 태생적으로 지리적인 입지하고 그다음에 지형지물의 이런 특성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렇게 압출 요인, 흡인 요인이 강력한 그런 국제사회로 나아가게 만들고 세계화를 하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이제 세계화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해외로 막 나가고 해외로 이민도 가고 해외로 취업도 나가고 해외로 유학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난민들이 들어오고,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민간 교포들이 다시 역이민 들어오고, 그다음에 해외 노동자들이 한 100만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민들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현대가 해외로 나가고, 반면에 벤츠나 애플이나 또 이런 회사들은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하여튼 세계화 뭐랄까 척도 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벤츠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는 독일에 이제 본사가 있고, 벤츠의 승용차를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는 물론 이제 독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두 번째 많이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벤츠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해요. 독일 다음으로 벤츠를 많이 타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벤츠가 한국에다 벤츠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판매에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양한 범주의 외래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난민들이 들어온 거예요. 난민이란 말은 이와 같이 한문으로 쓰면 난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난자가 어려움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인권이나 경제권이나 사회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난민, 한문으로 이렇게 난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refugee, refugee입니다. refugee 그러면 이거는 앞에다 억양을 더해서 refugee 그러면 이건 난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맨 뒤에 G를 하나 빼면, E를 빼면 REFUGE로 하고 억양이 뒤로 가면 refugee 이렇게 되면 이거는 피난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 거고, 뒤에다 E를 붙여갖고 억양을 앞에 두면 refugee 그러면 이거는 난민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난민이 또 지구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종교적인, 그다음에 뭐 내전, 분쟁, 뭐 그다음에 심지어 기후 난민,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니까 남태평양의 섬들이 이제 바다에 잠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기후 난민으로 또 전 세계를 표류하고, 대체로 많은 난민은 물론
최근에 뭐 레바논 뭐 이쪽 난민들 막 잘 사는 뭐랄까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터키를 경유해서 하여튼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난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형태가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우리 구분을 해요. 난민은 주로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정치적인 동기로 이동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뭐 이런 거. 반면에 이제 이주민은 경제적인 동기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함으로 쓰면 이주민 이렇게 쓰는 거죠. 옮겨서 이주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주민은 영어로 마이그런트입니다. 마이그런트는 에미그런트하고 이미그런트가 이제 합쳐진 거죠. 에미그런트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민입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에미그란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그란트라고 합니다. 이미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제 에미그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미그란트는 전출 이주민, 이미그란트는 전입 이주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합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난민과 이주민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볼 때 그러면 탈북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탈북자가 이제 북한의 어떤 압정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난민이에요. 그러나 따뜻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찾아왔다. 그러면 이건 이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는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민은 세트민은 하여튼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는 유엔 난민기구한테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난민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세계 난민기구는 또 그거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눈치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난민으로 지정하면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이제 빚어지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고 하니까 그거 쉽게 이렇게 난민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주민으로 내버려두면 이 탈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또 고초를 겪는 거죠.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제 외래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그냥 묶어서 하여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외래인이라고 말을 써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이 외래인은 영어의 alien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된 건데 이 외래인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범주의 그 사람들을 포괄해서 이제 외래인이라고 했고 우리 주교재도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외래인 배제라고 한 겁니다. 한국 사회 외국인 배제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만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무슨, 난민 배제 그러면 난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탈북자 배제, 그 다음에 뭐 귀국 동포에 대한 배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외래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교재가 한국 사회 외래인 배제고, 검색하기도 쉽죠. 뭐, 서점에 들어가서 아니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도 외래인이라고 딱 치면 그냥 책이 요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래인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책이라서 이 책이 이제 뭐랄까 본래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차별이 심한 나라다.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정도 대한민국이 차별이 많고 특히 이제 외래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더라. 주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뭐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또 유색인종, 특히 흑인에 대해서 너무 차별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또 인권 유린도 많고 하여튼 난민들 무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문화 이주민들 놀리고 따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된 그런 외래인 그 배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아주 상고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그 단일민족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우러져 살아온 것이 한반도니까 좀 마음을 열어서 이 사람들도 포용을 하고 우리가 인구 많다, 지하자원 적다, 너네 나라 돌아가라,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단순화 시키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열린 자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화 시대에 부응을 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책임, 대한민국이 갖는 위상, 경제 거의 뭐 경제 대국이죠.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대국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일본이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비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갖는 경제적 위상이 막강한데 그게 걸맞는 최소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오로지 수익만 취하고 수출만 하려고 하고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뭐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제 한국과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일본은 뭐 첨단만 하겠다 노동 집중적인 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특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그냥 뭐 한국 중국과 전면 경쟁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이 정말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좀 다르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는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좋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본 위상에 걸맞는 그 정도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바로 그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된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0년 전이었죠. 2009년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된 것도 적절한 문제 제기를 일단 했다는 거. 그래서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완전 완결이 될 수는 없고 특히 유럽이 이제 개방적인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마저도 다시 반동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난민을 차별하고 막 뭐 테러하고 막 이런 이 정도로 지금 거꾸로 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인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한반도인은 절대로 단일 민족이 아니다. 최소한 두 개의 민족이 만났다. 북방계와 남방계가 만났고 또 북방계 중에서도 여러 민족들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도 무슨 더 올라가 보면 무슨 흉노족이나 돌굴족이나 뭐 심지어 선비족 그다음에 말갈족, 무슨 뭐, 만주족, 뭐 여진족, 하여튼 모든 이 사람들이 북방계가 막 섞였다는 것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몽골 사람들, 뭐 이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북방계를 가졌고, 남방계도 마찬가지죠. 남방계도 이제, 인도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이제 들어온 남방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우리 한반도로 치면 이제 남쪽 지방, 삼남 지방이라고 그러죠. 경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남방계 그쪽에 자리를 잡았고 북방계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이제 주몽의 아들인 원조가 또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대략 지금 38선 우리 이제 휴전선 그 이북 지역은 주로 몽골리언이 이제 주로 살았고 그다음에 휴전선 남쪽은 이제 남방계에 살았던 거죠. 물론 이제 막 엄청나게 이동을 하면서 많이 섞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주로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방계는 우리는 이제 몽골리언이라고 봅니다. 몽골리언. 그 중에서도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말을 활을 잘 쏘는 이자로 한 게 이제 큰 대자하고 이제 활공자를 합쳐갖고 이자를 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활을 굉장히 큰 활을 썼고 말도 잘 타고 이다 보니까 기마민족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이 이제 동이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동의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상고사 시대 때 이제 단군이 세웠던 나라가 대주신 제국이었다. 조선 국호는 조선이었지만 대주신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주신이라는 나라를 이제 청동기 시대에 세웠던 거고
그 청동기가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경기도 구리라고 하는 게 지금 한문으로는 이제 아홉 구자 마을리자를 쓰지만 사실 구리는 순우리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구리를 이제 그 채굴을 해서 이제 청동기 문명을 시작한 곳이 경기도 구리 그게 됐다는 거죠. 그 구리 기술이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 구리라는 국호를 많이 사용했던 거죠. 음, 고구리, 말구리, 헝구리, 토구리, 몽구리, 이 구리란 말을 계속요. 구리란 말을 다 쓰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걸 고구리, 이게 고구리인데 이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고구려, 몽구리 한문으로 쓸 때 보니까 몽고 이렇게 된 거고, 토구리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돌궐 이렇게 된 거고, 헝구리 이것도 쓰다 보니까 헝가리, 흉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리가 추측컨대 뭐 역사적 사료가 뭐 충분히 뒷받침되는 건 아닌데, 구리라는 곳이 단지 그냥 일개 지명이 아니고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기술의 본산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때는 이제 신석기 말기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철기 문명을 갖고 등장한 쪽이 한족이었습니다. 중국 한족이 저쪽 중동 쪽에 수메르 쪽에 어디 그쪽에서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에 들어와갖고 지금 양쯔강 쪽에 한수라는 그 강 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 이름을 자기들 그 강 이름을 따서 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도자로서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항우하고 싸워서 이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철기 문명의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을 이제 한이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진나라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중국을 이제 이 유방이 철기 기술을 갖고 대량 살상이 가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제 한나라라고 대제국을 건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고구리도 이제 고조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원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제국이었던 고조선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나라가 갖고 온 철기죠. 청동기와 철기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총과 칼이 경쟁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식간에 한나라가 이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나라가 등장한 게 기원전 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전에는 한족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중국에는 주로 동이족, 뭐 여러 이민족들이 뭐 흉노족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았지, 한족이라는 거는 전혀 역사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족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나라를 세우면서 유방이 이제 세우면서 이렇게 등장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족이 잠시 전한 200년, 후한 200년에서 한 400년 동안 이제 한나라가 전성기를 누리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개발해냈던 그런 갑골 문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체계화시켜갖고 한자, 뭐 한문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역사도 다 이제 상고사를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한족이 중국의 주인인 것처럼, 잠시 지금 400년밖에 안 된 그런 한족이, 그러다가 이제 한족이 또 멸망하잖아요. 전한 후한에서 결국은 유비 삼국지에 나온 거죠. 유비가 다시 한나라를 복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수양제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한족은 역사 속으로 묻히고 다시 동이족이 등장하면서 수양제, 그다음에 수나라는 또 양제 문제로 망해버리니까 고구려와 뭐라고 살수대첩 이래갖고 또 망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또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또 동이족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또 당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연을 당 고조로 이제 추앙을 하고, 자기는 당태종 이래갖고, 또 이 사람은 동이족이니까, 같은 동이족이니까 이제 고구려하고 굉장히 양수 관계에 있어서 계속 고구려를 침략을 하고, 우리 알아서 연계 소문하고 뭐 둘이 친구인데, 그냥 어떻게든 서로 이제 서로 막 라이벌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당이 망하고 송나라가 남송이 이제 서죠. 그때 남송이 또 이제 한나라 잠깐 남송을 차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송이 망한 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원나라죠. 몽골이 이제 징기스칸이 또 이제 원나라를 그냥 몽골이 또 이제 중원을 또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또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 때 또 한족이 잠시 중국을 또 천하를 장악합니다. 그다음 명나라도 또 청나라 만주족인 청나라한테 또 이제 망해버리고 이다 보니까 중국 역사 5천년 중에 한족이 통치한 것은 명나라 200년, 그다음에 남송 한 100년, 그다음에 여전에 한나라 한 400년, 요게 다거든요. 천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게 한족인데 이 한족이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문명의 한족이 만든 것처럼 문자마저도 갑골 문자라고 이런 문자마저도 자기들이 다 지금 하고 지금 동북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 한족이 이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인 것처럼 전혀 아닌데 사실은 동이족이 주인공인데 지금 그게 지금 진행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북방계는 지금 이런 식이고 남방계는 말레이 인도네시아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아유타 제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뭡니까 가야를 세운 그 김수로 왕, 수로 왕의 그 부인이 인도 아유타에서 온 공주였습니다. 그 역사 기록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단지 그냥 신화가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아유타국의 그 공주가 사람들이 이제 배에다 많이 태워갖고 대대적으로 이제 그 가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남방계의 뿌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도에서도 아리안족의 그 백인 계통이 아니고 드라비다족 계통입니다. 흑인 계통.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코가 납작하고 이렇게 들창꽃처럼 들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의 남부에 살고 있는 드라비다계고 인도의 북부는 이제 아리안족이죠. 유럽에 살다가 알프스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인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북부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백인이죠. 또 추운 지방에 살다 왔으니까 키도 크고 또 그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견디려다 보니까 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키도 크고 코가 큰 이런 사람들을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냥 머리가 아주 꼬불꼬불하고 더위를 견디려다 보니까 체구가 아담하고 작죠. 그다음에 광대뼈도 없고 광대뼈도 불필요하죠. 그다음에 코도 필요 없습니다. 광대뼈와 코가 필요한 이유는 코가 큰 이유는 추우니까 공기를 더운 공기를 우리가 아주 찬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찬 공기를 데워서 우리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 뭐랄까 일종의 공기를 데우는 장치가 우리 그 광대뼈와 이제 높은 코죠. 그리고 추우면 그 체구가 크고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몽골리안이나 추운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체구가 크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리안은 광대뼈가 크다. 반면에 이제 백인들은 광대뼈 대신에 코가 발달해 코가 굉장히 크다. 광대뼈는 없는 대신 코가 크다. 둘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인데 인도 아유타인들은 이런 식으로 드라비다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정착해서 아리한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신라방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신라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을 신라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굉장히 이제 밀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나라의 아마 일부 중국의 그 양지강 쪽에 그 일부 지역은 그 거의 신라인들이 가서 다 그냥 살았던 신라의 식민지였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이제 밝혀봐야 되지만 하여튼 신라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 또 굉장히 많은 국제 거래가 이루어져 가고 굉장히 신라 시대 천문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경주에서 이렇게 그 고분 발굴해 보면은 그 미라 보면 그 생목인들이 나온 거예요. 눈이 파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생목인, 눈의 색깔이 드러나는 파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신라가 해외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고, 우리 하는 건 뭐 장보고가 청해진을 취하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명들이 들어오고, 뭐 금관이나 이런 뭐 금은 세공이나, 그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막 제품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신라가 굉장히 활발한 국제 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 나온 것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이제 컴패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침반이잖아요. 신라에서 온 바늘이 있는 나침반. 네, 우리가 그냥 침반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나자를 붙이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그 자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침반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다음 유럽으로 가서 이게 이제 문명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뭐라고 할까, 대항해 시대. 항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나침반이었잖아요. 방향을 잡는데. 그래서 나침반이 이제 신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생목인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왕건이 처음에 이제 개성에서, 개경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려 왕건은 이제 그 당시 고구려 유민들한테 이제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계처럼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아니고, 쿠데타로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송악 지역에서 이제 국제 교류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왕건을 왕으로 추앙해갖고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고려 왕건과 조선의 이성계는 격이 다른 겁니다. 이성계는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그러니까 쿠데타는 바로 태조 이성계였던 반면에, 고려 왕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덕으로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귀하인들 기록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뭐 임진왜란 때 무슨 뭐랄까, 임진왜란 때 그 일본 군들 중에 상당히 조선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충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그 외에도 무슨 뭐 몽골 사람도 귀화를 하고 뭐 귀화인들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반도는 정말 국제 그 관계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기원이죠. 인류가 바로 여기 아프리카에서 유래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우리 역사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보면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게 다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굉장히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체구도 작고, 아까 말한 것처럼 더위에 견디려니까 체구도 작고, 그 다음에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 땀이 이제 눈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눈에 쌍꺼풀이 있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공기가 뜨거우니까 그 호흡하는데 그냥 힘드니까 코를 들창코처럼 낮게 해야 됩니다. 코가 높으면 뜨거운 공기에 더 뜨거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유럽에 갔더니 아프리카보다는 춥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키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위에 견디다 보니까 이제 코가 커져갖고 이제 공기를 데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인들은 이제 환경에 적응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몽골에 정착을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식으로 체구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찬 공기를 데우려다 보니까 광대뼈가 커졌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 정착을 하고 동이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하고, 일부는 또 이 베링해를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반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서 먼저 그 드라비다족이 이제 거기 정착을 했고, 또 그 사람 중에 일부는 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 정착을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 일부는 이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남반계 뿌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구 지도가, 인종 지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백인들이 이제 현지 적응하면서 남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탈리아나 이제 그리스 쪽은 따뜻하다 보니까 사람들 키가 작죠. 반면에 이제 올라갈수록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저쪽에 노르웨이 이쪽에 가면 키가 굉장히 크죠. 올라갈수록 이제 추우니까 추위에 적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키도 크고 코도 크고 예? 반면에 이제 남쪽인 이탈리아나 이쪽 그다음에 그 그리스 이쪽 사람들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키도 뭐 그렇게 별로 안 크고 코도 뭐 그렇게 안 큽니다. 반면에 터키 사람들은 이제 본래 이 유목민으로서 이제 이 추운 지방 중앙아시아 쪽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코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코가 유독 큰 이유는 그만큼 추운 지역에 살았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쪽에 그리스인들이 별로 코가 안 큰 것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따뜻한 지역에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에는 몽골리안들이 이렇게 남하했고,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고, 그다음에 남반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들어가서 사만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북반계와 남반계가 같이 만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반계와 북반계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입과 입술이 달라요. 남반계는 일단은 지금 말한 것처럼 눈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이 이제 눈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발달해요. 쌍꺼풀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가 뜨거우니까 코가 들창코가 되는 거예요. 들창코가 되고, 그다음에 입도 크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귀도 크고, 이렇게 되게 이게 이제 남반계입니다. 북반계는 반대로 추위에 견디려니까 눈이 작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땀을 안 흘리니까 이제 외꺼풀이고, 그러니까 코도 이제 추위에 견디려니까 약간 높아요. 높은 코고, 그다음 입도 추위에 견디려니까 작아야 돼. 북방 이런 식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두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차격도 지금 여기 대조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북반계와 남반계가 일단 최소한 두 뭐랄까 계통이 지금 공존하는 지역이 한반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막 단군 신화에서 나온 단군이, 태백산에서 신시를 베풀다고 하는 그 태백산이, 그 태백산이 어딜까? 그 태백산이 지금 강원도 태백역이냐? 아니면 저쪽 장백산, 그러니까 북한 백두산이냐? 아니면 저쪽 히말라야냐? 이걸 놓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흰머리산인데 백두산 흰백자 그러면 이제 그게 만년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백두산인 만년설이 있으려면 최소한 해발이 4,000m 이상이 돼야 일본 후지산처럼 4,000m 이상이 돼야 이제 만년설이 여름에도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 지금 뭐 우리 백두산은 2744니까 3,000m도 채 안 되는 낮은 산이다 보니까 그냥 여름, 봄 되면 그냥 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기 아닐 거다. 이 백두산 이름이 아마 저쪽, 그 히말라야 쪽이 아마 백두산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다 보니까 이쪽, 한나라한테 철기 문명이 밀려갖고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다가 제일 그래도 높은 산을 해갖고 이게 그냥 이름을 옛날 이름 백두산이라 이름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추정을 하죠. 어떤 사료는 정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황하 문명이 있고 장강 문명이 있고 요하 문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에 이제 이 황하 문명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이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이 바로 요하 문명이에요. 이 황하 문명의 주인공도 신석기 시대 때 정봉 시대 때 그래서 이 황하 문명의 주인공도 동이족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하 문명, 그 다음에 그 더 앞서고 홍산 문명 같은 이것도 동이족들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장강 문명 이거는 남반계 쪽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룩한 남반계 문화였다, 문명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화 문명이 제일 앞서요. 우리는 이제 황하 문명을 너무 뭐랄까 우리가 이제 거기 몰입이 되는데 사실은 유화 문명이 더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의 나라 지금 여기 지도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한반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막그 바이카로까지 들어가잖아요. 이 바이카로가 우리 한민족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티베트 쪽에 이 히말라야 이쪽이 우리 백두산의 여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고조선이 이렇게 넓은 나라를 이제 구축하고 있었는데 중동에 살고 있다 한족이 철기를 갖고 와갖고 그냥 한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그냥 대제국을 건설해버리니까 고조선은 그냥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도 사람이 살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구리라고 하는 것이 고구리 말구리만 있는 게 이쪽에 보면 위구리도 있잖아요. 위구르는 여기서 이쪽에 살다가 그냥 단절되고 그냥 거기 눌러 앉은 거죠. 위구리.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헝구리는 아예 그냥 유럽으로 이동해버리고, 그냥 토구리도 그냥 이쪽에 살다가 그냥 터키로 이동해버리고, 다 선비족도 여기 살다가 그냥 핀란드로 이동해버리고,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또 베랭이를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대제국이었다. 이게 대해서는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그 중앙에 이제 한 나라가 철기 국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고조선이 순식간에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특히 이제 이쪽에 남쪽에 그 소수민족들 보면 뭐 우리 조상과 너무 외모도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구르인도 놀랍게 닮았고, 그다음 심지어 이쪽 미얀마나 이쪽에 베트남 사람들이 또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살던 사람들이 다 남아한 거죠. 몽골리안들이 남아하다 보니까 외모가 비슷한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지금 말한 것처럼 고조선이 최고로 넓었을 때 이렇게 넓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한반도 여기가 고조선이 아니고, 고조선이 최대 이렇게 넓었던 지역에는 일본은 그냥 하나의 속국이었고 이 정도까지 지배했던 곳이 고조선이었던 거죠. 근데 한나라가 여기서 그냥 철기 문명 갖고 여기 한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냥 고조선은 뿔뿔이 쪼개져 갖고 오늘날 그냥 구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고구리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지만 헝구리는 지금 유럽까지 갔잖아요. 헝가리는. 그 다음에 토구리는 여기 터키까지 갔잖아요. 선비종은 또 핀란드까지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흩어진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흐름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이 책이 한단고기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한단고기, 환인환웅과 단군에 관한 오래된 기록이다. 이게 정확하게 이러면 환단고기가 되는 거지만, 이 앞에 있는 이거는 환이라고도 읽지만 또 한이라고도 읽어요. 한. 그래서 우리는 환단고기라 안 하고 그냥 한단고기다. 한으로 해서 한단고기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확한 역사적인 뭐랄까 사료,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사료는 아니지만, 우리 조선 상고사, 고대사로 우리가 고대사 이전에 훨씬 오래된 그런 상고사를 내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때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었고, 우리 민족이 절대로 이 한반도 여기만 살던 민족은 아니다. 상고시대 때 이렇게 살다가 다만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기 문명을 받아서 이제 선점했으면 한나라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현대 중국이 저렇게 전 세계적인 막 대국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청동기를 고집하다가 고조선은 철기를 가지고 나타난 이제 철기군 한나라한테 망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제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제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서 지금 나옵니다. 배제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배제라고 하는 게 한문을 이와 같이 치고 내보낸다,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막 exclusion, inclusion과 반대죠. inclusion은 포용, 받아들인다는 거고, exclusion은 내보내는 거잖아요. 배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배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고려 훈요 10조 여기 보면은 고려 왕건의 그 유서에 호남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호남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 사람을 믿지 마라. 관서라는 게 어딥니까? 오늘날 그 평양 쪽, 요 지역을, 그래서 호남과 관서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미 삼국사기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그 김부식이, 고려 때 김부식이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인데, 이게 철저하게 신라 관점에서 호남을 차별하고,
고구려를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호남과 관서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차별을 당해왔고, 특히 이제 박정희, 현대 들어서 박정희, 그전에 이승만도 그렇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5.18,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 사람들이 계속 호남을 차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은 5천년 역사 중에 차별을 당하지 않은 것은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그러니까 총 13년, 5천 중에 13년 정도가 이제 호남의 차별을 안 받았고, 그 외에는 계속 차별을 당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고려, 조선, 이성계도 또 얼마나 자기가 전주이신데도 얼마나 호남을 차별하고 유배를 보낼 때는 다 호남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5천년 내내 차별받은 곳이 호남이었고, 북한은 또 이제 관서 쪽이었어요. 함경도가 아니라 평안도 쪽이 이제 차별을 받아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학벌 갖고 또 차별을 합니다.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거 갖고 차별을 하고, 따돌림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래인들을 많이 차별한다. 외래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주교제 제3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교제 3장을 좀 읽어봐야 돼요. 3장 보면 외래인의 개념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읽어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말 한문으로 이와 같이 쓰는 거고, 그 비슷한 말이 차이란 말이에요. 차별과 차이는 한 글자 차이인데, 사실은 차별은 영어로 discrimination,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걸 차별이라고. 반면에 차이는 difference, 그냥 다른 거예요. 남자면 군대 가고, 남탕 여탕 구분하고,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병원을 개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차이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합당한 거, 합법적인 거, 이건 차이고. 반면에 차별은 아니죠. 같은 고졸인데도, 같은 뭐 대학을 나왔는데도,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연봉을 조금 주고, 이런 건 이제, 불법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차별입니다. 차별과 차이는 우리가 확연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의 개념, 요거는 제4장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4장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의 형성 과정,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 개념, 접근 방법, 유형,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의 지표, 측정,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들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의 양상, 요거는 이제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외래인들을 배제를 하느냐, 거기 제8장입니다. 133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정착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 이게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적응하기 힘드는데 정작 적응을 안 시키고 뭐 정착비만 주면 되겠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귀국 교포입니다. 어려워서 이제 한국 사회를 떠났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차별을 하잖아요. 중국 연변 교포들, 그 다음에 특히 막 중앙아시아에 가 있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사할린에 있는 교포들이 오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할 거냐. 귀국 교포에 대한 차별,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폭행 뭐 이런 거, 뭐 임금 체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 여성에 대한 또 차별, 또 심하고, 그다음에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 특히 유색인종, 흑인들, 동남아 이런 사람들을 너무 또 차별을 하죠. 백인은 좀 덜한데 여기는 차별하고. 이런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 책 제10장에서 지금 결론 부분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시민사회를 형성하면 이게 배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동포주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종, 민족, 뭐 종교, 뭐 경제적 수준 뭐 이런 걸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회동포.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동서가 화합을 해야 됩니다. 영남과 호남이 화합을 해야 돼요. 지역 차별을 없애고 차별이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동서통합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서는 경제적 통합을 해야 되고 남북은 정치적 통일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세계로 도약할 때도 우리는 일본처럼 저런 자세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좀 전향적이고 좀 저런 자세로서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겠다. 세계 4대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잘 중재하겠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겠다. 지금처럼 경쟁,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걸 우리는 동북아 중심 국가를 체결합니다. 정말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본이 하겠냐, 누가 하겠냐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 중심 국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자의 포괄적 기구,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 기구 유엔과 WTO와 OECD와 세계 경제 포럼과 세계 사회 포럼과 그 다음에 유엔 난민 기구, UNHCR 등 이런 국제 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훨씬 더 높여 나가야 되겠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다 했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동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